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용 중인 몇 가지 약물을 중단하거나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처방을 받거나 복용하게 되는 약 중에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약물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파킨슨 증상을 2차성 파킨슨증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용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킨슨과 관련된 진단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은 크게 보면 지금 설명드릴 4가지의 진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가 파킨슨병입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파킨슨증에 해당하고요. 전체 파킨슨증의 한 80% 정도가 이 파킨슨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정형 파킨슨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이에 추가해서 다른 증상까지 같이 관찰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의미합니다. 즉 파킨슨병보다 더 좋지 않은 다양한 증상을 가지는 하위 진단인데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에도 또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지만 진행 핵상마비나 다계통 위축증, 피질 기저핵 변성, 루이 소체 치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임상 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구분에 따른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어떤 면에서는 참 허무한 탁상 공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파킨슨병에서 효과가 있는 도파민 제제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예후도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존 기간도 짧아지는 고약한 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유전성 퇴행성 파킨슨증이 있습니다. 이 파킨슨에서 유전으로 의해서 발생하는 이 비율이 적게는 5%,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차성 파킨슨증입니다. 즉 다른 원인에 의해서 파킨슨이 생긴다는 건데,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나 독성 물질 또는 외상에 의해서도,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그리고 정상 뇌압 수두증에 의해서도, 중추신경계 감염이나 종양 등에 의해서 생기는 파킨슨증을 말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도 네 번째에 해당하는 2차성 파킨슨증에 해당을 합니다. 이러한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드물게 처방하는 그런 약이 아니라 너무나 흔하게 처방하고 너무나 많이 복용하는 약이라는 사실에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약을 먹는다고 모두가 파킨슨병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파킨슨병의 유전적인 인자나 소인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이 약물이 파킨슨증 증상을 유발을 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약물로는 첫 번째 위장약이 있습니다.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고 하는 약인데요. 맥페란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레보설피라이드나 클레보설피라이드라는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과 약물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항정신 약물이 있는데요. 할로페리돌이나 리튬, 피노사이아진,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약물도 있습니다. 흔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 가서 처방을 받는 비율이 높은 약인데요. 플루나리진과 신나리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도 파킨슨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 중에 항경련제인 발포레이트 또는 발포릭 애시드도 파킨슨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협심증 약도 있습니다. 트리메타지딘이라는 협심증을 개선시키기 위해 쓰는 약물도 간혹 파킨슨증 유사한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잘 유념해 주시고,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이런 약들이 있다면 혹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전문의의 상의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2차성 파킨슨증인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은 실제로는 파킨슨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과에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변비의 치료를 위해서,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 동작이 느려지거나 떨림이 생기거나 표정이 없어지는 등의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앞서 말씀드린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언제쯤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약물에 노출이 되고 나서 한 1개월 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한 50에서 7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한 9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 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일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즉 파킨슨과 관련 없는 내과적, 정신과적, 신경과적 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발견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답도 없는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복용 중인 몇 가지 약물을 중단하거나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파킨슨병이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는 일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외래에서 보면 60대 이상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생겨서 여러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이 되지는 않고 보호자들의 말로는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이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서도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임상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몸의 한쪽으로 주로 경직이나 떨림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의 경우에는 한쪽보다는 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림의 양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서는 자세를 바꿀 때 체위성으로 떨리는 경우가 많고, 그 떨림도 진폭이 작고 빠르게 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이런 식으로 떨리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은 양쪽에서 좀 진폭이 작게 빨리 떨리는 수전증과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몸의 편측에서 증상이 더 흔하지만 약물 유발성에서는 양측 그리고 상반신에서 더 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끊으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언제쯤 개선이 될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의 경우에는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 짧게는 1에서 2주, 길게는 3개월 정도 시간 이내에 파킨슨증 관련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환자에서도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 펫 검사를 해봤더니 약 10에서 30%는 도파민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즉 약을 끊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의 환자들은 단순히 약 부작용 때문에 약에 의한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진행된 이 초기 파킨슨병 환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에 의해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성 파킨슨증 중에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병원에서 처방해 줬는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이 약을 처방해 준 의사도 크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누구나 흔히 쉽게 복용하는 언급드린 약물들 중에서 이 파킨슨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고요. 혹시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앞서 언급드린 파킨슨증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면 혹시 이게 약물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